자, 컴퓨터의 저장 용량이 없어져가지고 갑자기 끊어지는 바람에 조금 맥락이 끊어지긴 했는데, 자연에 대한 4가지 관점 얘기할 때 자연을 자원으로만 보는 관점, 이게 전형적인 도구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자연을 적이나 악으로 규정해가지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거나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 이게 이제 중세 때 악마와 관련된 개념이라든지, 또는 사실 꼭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재난을 많이 겪거나 그러면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아예 그 힘에 압도돼서 신성을 느끼고 거기에 경외감과 복종으로 가든지, 아니면 싸워서 정복하겠다는 쪽으로 가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과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다, 이런 관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요게 전형적인 도구적 관점이고, 내재적 가치는 적이나 악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생기기가 어렵고, 요 생태적 관점, 친구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생태적 관점인 경우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기가 쉽고, 그 내재적 가치가 그 내재적 가치의 출처가 사실은 또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앞에서 사실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하나는 글자 그대로 그 존재함, 그 존재의 있음 그 자체로부터 이제 내재적 가치가 수립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게 하나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그 내재적 가치를 그걸 사용하거나 쓸모를 부여하는, 이제 지금 현 시점의 어떤 관계 속에서 부여되면 그게 도구적 가치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걸 신이 부여했다. 우리가 뭔가가 신성하다, 이 천부인권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부여했다는 거잖아요. 하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 태생적으로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부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재적 가치는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순간부터 그 안에 존재와 함께 시작될 수도 있는데, 그 존재함의 근거로 신을 생각하면 이 신이 그 어떤 가치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은 기독교적인 신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좀 더 범신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에 신이 깃들여 있다. 예수회가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스피노자가 그렇고. 그런데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어떤 개별적인 어떤 이 세계와 분리된 어떤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신이 깃들여 있다. 그리고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에 깃들여 있는 그 신성함을 모두 합한 것을 우리가 합쳐 신이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그 내재적 가치의 근거가 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성함인 거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신이 불어넣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결국 다 인간에 의해서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굳이 얘기하자면.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삶의 의미,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가 지금 아이와 엄마의 관계만을 얘기했지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관계도 도구적 가치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 나에게 쓸모가 있는 친구만 사귀어야 되잖아. 그래서 예전에 그 누가 아이가 엄마 친구 데려와도 돼? 그러면 엄마나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죠. 걔 공부 잘해?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그 공부 잘하는 아이랑 놀아야 너도 손해보지 않고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걔네 집 잘 살아? 걔네 엄마 아빠 뭐 해? 이런 게 결국은 다 그 깔려있는 의미는 그 친구라고 하는 걸 도구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우정이라든지 우애라든지 뭐 꼭 우애만이 아니라 효, 충, 우애, 그다음에 뭐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정. 이런 게 도구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도구적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나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데 대가가 없어. 그런데도 해야 돼. 왜? 인간이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게 왜 인간의 도리냐?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또 하나의 이제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다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게 공자에게서도 중요한 문제였고 소크라테스에게서도 중요한 문제였던 인간다움이란 결국 인간다움이라는 게 결국 좋은 삶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또 뭐 끝까지 이어서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요 얘기 요거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요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기억하면 그리고 요 관계를 자연의 가치로 확대해 보면 어떻게 환경윤리에 있어서 자연의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 그러니까 저기 밖에 있는 나무는 나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새들의 서식처를 만들어주고 또 뭐 홍수를 막아주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래서 존재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냐 그런 기능들도 하지만 저 나무는 그냥 하나의 존재로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나에게 쓸모가 있든 없든 존재할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서양의 전통윤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그 다음에 칸트의 의무론, 또 벤담이나 밀의 공리주의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인 전통윤리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론, 목적론적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의 제자예요? 플라톤의 제자죠. 플라톤은 누구의 제자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퀴즈.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는
아주 유명한 왕이죠, 왕.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중에서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를 목적론이라고 하느냐? 온톨로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존재의 사원인설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창했어요. 사실은 이제 플라톤의 제자이다 보니까 플라톤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데아론이죠. 이데아. 우리가 이렇게 쓰고 이데아라고 내가 읽었지만 사실 이게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도 어느 정도는 이제 흡수를 했지만 플라톤처럼 이렇게 저 형이상학적인 관념의 세계로 가버리진 않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의사 집안, 아버지가 의사였고 그래서 생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종속, 과목, 광문계 뭐 이렇게 이어지는 분류 체계를 처음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너무 꼼꼼해 사람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네 가지 원인이 합쳐져서 저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럼 이 네 원인이 뭐냐? 4원의 원인이 3, 4. 하나가 목적인, 두 번째가 형상인, 세 번째가 진료인, 네 번째가 공작인. 여기서 이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인이라는 뜻이 원인.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들 수 있는 게 의자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의자가 있어. 자, 이 의자의 목적이는 뭐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이 의자의 존재 목적이.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의 존재 목적이 있다. 뭐죠? 앉으려고 하는 거죠. 앉아서 책을 보든 밥을 먹든 뭘 하려면 어쨌든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요. 여기 가로하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의자에.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이 목적이 없는 의자는 좀 이상한 거죠. 의자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달리는 의자라든지 구르는 의자라든지 의자인데 편안하게 서 있겠다. 이런 거 아니죠. 의자는 앉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자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앉음이라는 목적의 이 의자는 바로 수단이죠. 도구. 요 관계가 앞에서 얘기했던 도구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와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형상이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설계도라고 말하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형상인의 형상은 요 이데아를 말하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해서 이게 이
요 형상을 말하는 폼이 아니고 의자로서의 이데아를 말하는 거예요. 의자로서의 이데아라는 건 뭐냐면 설계도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긴 하는데 요거는 맨 마지막에 다시 얘기할게. 요걸 3번, 4번을 얘기하고 형상인으로 돌아오면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요. 진료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Made with wood냐? 뭐 아이언이냐? 쇠로 됐냐? 나무로 됐냐? 이런 거. 이게 뭘로 되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의자는 무엇인가? What is that? 저거는 뭐야? 이렇게 말했을 때 저건 의자야. 라고 말하는 건 앉을 수 있는 거라는 뜻이죠. 이거 목적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거 뭐야? 라고 할 때, 저거 나무인데? 의자가 나무로 만들어졌으면, 저거 나무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 대상의 네 가지 존재 원인 중에 재료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사람한테, 저기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거 뭐야? 단백질이야.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단백질 얼마에, 지방 얼마에, 뭐 이렇게. 저거 뭐지? 사람인데? 저거 뭐지? 지방 덩어리인데? 자, 그 다음에 공작에는 by whom, 누가 만들었냐? 제작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건 그걸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공작인과 목적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었어. 어떤 X가 존재해. 근데 그것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해. 그래서 이게 제작되었어. 창조되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존재할 때 그래서 공작인, 만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 공작인은 그러니까 사람 아니면 자연이야. 이때 자연은 대개 신이 만든 거야. 그러나 사람이 만들었던 자연이 만들었던 또는 신이 만들었던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 목적이 있고 그것이 달성하는 어떤 기능이 있고 그런 거란 뜻이죠. 자, 그래서 저거 뭐야? 내가 만든 거야? 저거 뭐야? 우리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의자가 하나 있는데 저거 뭐야? 라고 말할 때 저건 나무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건데 뭔가 앉기 위한 거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요 목적을 그러면 누가 부여했냐? 요 의자에 앉는 거라고 하는 걸 요걸 공작인이 부여한 거죠. 만들 때 의자를 왜 만드냐? 앉으려고 만든 거니까. 자, 이해가 쉽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형상이는 뭐냐? 이 공작인이 이 의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은 있죠. 이미 목적이 선행해야 되니까 내가 뭘 왜 만들려고 하는지는 있어야지 이걸 만들 테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의자라고 하는 걸 만든다고 하면 그 장인의 머릿속에 그 의자의 설계도가 있어야 의자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막 닥치는 대로 하다가 의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도면으로 그려놨던 그게 그 장인의 머릿속에 있던 설계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의자의 설계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의자의 설계도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경험하는 의자. 어렵죠, 말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구점에 가서 볼 수 있는 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스툴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소파 같은 것도 있고,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의자도 있고,
또 뭐 요즘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의자도 있고 쇠로 일체형으로 된 의자도 있고 의자의 종류가 무수하게 많겠죠. 뭘 해놓으면 자꾸 없어지냐. 그런데 이 A, B, C부터 해서 그러니까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이게 무수하게 많지만 이 모든 걸 우리가 의자라고 부를 때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의자로서의 공통점. 이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얘네들을 다 의자라고 부를 이유가 없겠죠. 그랬을 때 이 공통점에 대한 관념, 의자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 이게 바로 이데아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말로 형상이에요. 형상. 그러니까 이 의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이 있어야 이 의자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형상은 네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이게 거의 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환경윤리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 자,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환경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환경윤리적으로 오기 전에 이제 먼저 그랬을 때 이 원인설에서 그럼 윤리적인 생각은 어떻게 도출이 되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라고 그랬죠. 목적론. 요 목적이 잘 달성되도록 하면 good. 그렇지 않으면 bad.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여기다가 톱질을 반 이렇게 딱 해가지고 누군가 앉으면 뚝 부러지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굿이에요, 배드예요? 배드죠. 왜? 이 의자는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자빠지잖아. 그러니까 이 의자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나쁜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어떤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배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윤리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있냐?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 목적을 잘 실현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면 그것이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반대면 해가 되거나 그 기능을 실현하는 걸 막으면 그거는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 중에 심장은 이 심장이 있어요. 의자 대신에 이제 심장을 생각해 보면 심장의 목적은 뭐죠? 심장은 왜 존재해요? 우리는 그것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의 기능을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심장은 우리 몸에 피를 보내는 역할을 하죠. 보내는 기능을 한다. 우리 몸에 왜 피를 보내?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심장의 목적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능은 몸에 피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을 엄청 먹어. 그래서 아니야. 술보다는 지방이 많은 고기를 엄청 많이 먹어. 술과 고기를 막 같이 먹어. 그러면서 담배도 피워. 나네. 아씨.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 이렇게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이 혈관에 뭔가가 자꾸 껴가지고 이 혈관에 피가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 좁은 구멍으로 피를 저 미세혈관까지 보내야 되니까 심장의 압이 높아져야 되겠죠. 펌핑을 세게 해야 이게 피가 저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심장에 무리가 생겨서 심장마비가 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심장마비가 오면 인간은 죽을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러면 심장은 자기의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술, 고기, 담배 이 트리플 세트는 심장의 굿이에요, 배드예요? 당연히 배드죠. 그래서 심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술, 고기, 담배는 옳지 않은 거예요. 매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일종의 목적론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행위를 좋은 행위인지 옳은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방식인 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또 따지면 굉장히 복잡한데 항상 요 문제를 생각할 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목적이 오브젝티브, 그 다음에 이 O가 목적, 그 다음에 I 인스트루먼트가 수단, 도구. 자, 어떤 목적 1번이 있어.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스트루먼트 1번이 있어. 그런데 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스트루먼트 1번은 목적 2번이 돼서 인스트루먼트 2번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흔해요. 또 인스트루먼트 2번은 목적 3번이 돼서 인스트루먼트 도구 3번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흔해.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여기 돈이 있어요. 돈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사람들은 다 돈은 수단이라 그래. 너 왜 돈을 벌려고 하냐? 이제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바닷가에 어부가 해먹을 펴놓고 이렇게 낮잠을 쫙 이렇게 자고 있는데 서양에서 온 어떤 상인이 오늘 고기 많이 잡으셨나봐요. 낮인데 벌써 낮잠 자고 노는 거 보니까. 그랬더니 많이 잡았어요. 얼마나 많이 잡으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보니까 얼마 안 돼. 그냥 하루 며칠 먹을 만큼 정도밖에 못 잡았어. 아니, 지금 나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 낮잠이나 자고 퍼질러서 이렇게 놀고 있냐? 어? 왜 이렇게 사람이 게을러 터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부가 아유 그 상인 나리께서는 그 돈 벌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그러는가요? 아니 돈을 벌어서 나는 집을 사야죠. 내가 집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돈이라고 하는 수단을 벌어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부가 그러면 그 집에서 뭘 하시려고? 집에서 가족들이랑 함께 그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렇게 쉬고 뭐 그러려고 그러고 그 집이 이제 요 인스트루먼트로 바뀌게 됐죠. 이 집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거는 편안함이야.
휴식. 그러니까 아니 집에서 왜 그렇게 편안하게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아니 좋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일만 하고 막 그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그게 어떻게 좋은 삶이겠어요. 여유가 있고 좀 편안하게 쉬고 그래야 그게 좋은 삶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편안한 휴식과 이거는 이제 도구로 바뀌면서 좋은 삶, 행복한 삶.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부가 뭐라 그랬겠어요? 지금 내가 그거 하고 있잖아. 편안하게 쉬면서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요 얘기에서는 목적과 수단은 항상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개념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 이런 또는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본질적인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돈이 수단이죠. 행복하고 좋은 삶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집을 사서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쉬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요게 지금 수단이잖아요. 수단. 요 목적을 위한. 그런데 요 수단하고 목적이 이렇게 뒤집어져. 이 뒤집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한자로 전도라 그러죠. 그죠? 전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였던 이 수단이었던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우리로 하여금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주고 또 이 목적과 수단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게 해요.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어요. 비판. 세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의 한계. 1번. 우리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재적 가치의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워. 지금 말하는 거는 모든 게 그 존재의 목적이 그 존재 밖에 있고 그래서 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계속 규정이 되잖아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쪽에서는. 그러면서 그 목적을 잘 달성하는데 그 존재에게 도움이 되면 선한 것이고 해가 되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이 내재적 가치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목적이 바깥에 있지 않은 존재에 대한 윤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설명이 별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나름대로 굉장히 실용적인 의미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다 보면 굉장히 도구적 가치, 실용주의적 가치에 한정되게 되고 그거는 자연을 앞에서 자원으로 보는 것과 같은 자원론, 자연에 대한 도구적 관점을 부추기면서 내재적 가치보다는 도구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 도구적 가치를 어떻게 잘
극대화할 거냐. 그건 결국 실용주의 또는 환경관리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저기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에 내재적 가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도구적 가치를 최대한 잘 실현하도록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치면 핀쇼 같은 사람들, 자연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관리해서 사람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할 거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게 될 위험이 있는데, 이러면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결국 사람에게 쓸모가 없는 건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론, 아리토 목적론의 위험성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게 다 도구적 가치를 갖냐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도구적 가치는 뭐죠? 다시 말하면 인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인간의 삶의 목적 중에 그 인간의 안에 있는 거 말고 그 밖에 목적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산다 우리는. 이게 그 예전에 국민교육 헌장에 나왔던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같은 정말 헛소리나 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뭘 국가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어. 내 삶의 목적이 국가 민족의 무궁한 영광인가요? 나는 그러면 그 국가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한 도구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독재라고 하는 게 인간 시민들 전체를 국민들 전체를 도구로 만드는가? 그러면 국가 민족의 무궁한 영광과 이게 뭐야 결국은?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재적 가치와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의 도구적 가치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적용하기가 어렵거나 적용했다가는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이건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데 도구 목적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면 이게 세상을 잘못하면 왜곡할 위험이 있어요. 이게 도구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합리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인과주의.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진화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뭐야? 어?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이게 뭐야?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진화론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나무가 있고 여기 높은 가지에 잎사귀가 달려 있고 모가지가 짧은 어떤 동물이 있었는데 안다. 여기 있는 데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풀을 먹으려고 모가지를 계속 이렇게 쭈삣쭈삣 하다 보니까
쭉 모가지가 쭉쭉쭉쭉쭉쭉쭉 늘어나서 이걸 먹을 수 있을 만큼 모가지가 늘어나서 기린이 탄생했다. 이게 용불용설이죠, 그죠? 사실 지금의 진화론에서는 이 용불용설적인 요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측면도 나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윈의 진화론은 용불용설은 아니죠. 용불용설은 기각이에요. 지금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인 설명을 이제 생명의 진화 과정에다 적용한 셈인데, 얘가 목적이 있어, 목적이. 높은 곳에 있는 걸 따먹으려고 목이 길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다는 거지. 이거는 매우 합리주의적이고, 그러니까 합리주의와 목적론은 굉장히 친한데, 친구인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에 따라서 뭔가 도구를 선택하고, 그러면 내가 오늘 서울에 간다면 내가 가진 돈이 이 정도니까 제일 좋은 교통수단이 이거겠군 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그런 관점을 자연에다가 이제 적용한 거죠. 근데 다윈의 진화론은 이런 식이 아니죠. 라마르케 용불용설이나 이런 거는 기각되고,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건 유전과 관련된 것인데, 태어난 뒤에 생후에 그에게 가해진 어떤 형태적인 변화. 나가 유전이 안 되잖아요. 쌍꺼풀 유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제 태어난 뒤에 계속 목을 잡아 늘려가지고 그게 그 다음 세대는 조금 더 긴 기린이 태어나고 조금 더 긴 기린이 태어나서 나중에는 더 목이 긴 기린이 태어났다. 이런 식의 생각이잖아요. 기본적인 구조가. 그런 게 아니라 다윈의 아이디어는 이런 거죠. 동종 개체들 사이의 변이. 그러니까 기린으로 진화하기 전에 어떤 동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전 기린이라고 해봅시다. 기린으로 진화하기 전의 어떤 생물종. 근데 그 종의 동종이니까 그 종의 개체들이 종류가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목이 긴 놈도 있고, 목이 조금 긴 놈도 있고, 목이 조금 더 짧은 놈도 있고, 중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목이 긴 놈이 상대적으로 만약에 잎이 귀했다면 높은 데 있는 걸 따먹기가 유리했겠죠. 요 놈들 중에, 그러니까 동종 개체들 사이의 변이라는 건 전 기린이라고 하는 동물의 종 내의 같은 종류의 개체들이 많은데, 그 개체들 안에서 목이 길고 짧은 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목이 긴 놈이 하필 우연히 목이 좀 긴 놈도 태어나고 목이 좀 짧은 놈도 태어나고, 이거는 그냥 우연이죠. 그런 놈이 태어나는 건 유전적인 조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데 그런 놈이 잘 따먹었겠지. 생존에 유리했겠지. 그런데 그 과정에 약간의 돌연변이들도 있어. 목이 특별히 조금 더 긴 놈들도 태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키가 2m 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놈들은 더 따먹기가 압도적으로 유리했겠죠. 자, 그러니까 기린이라고 하는 종의 탄생은 높은 데 있는 잎을 따먹기 위해서 따먹으려고 목이 길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도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에 어울리는 도구를 잘 가진 녀석들이 우연히 나타나면서 그런 녀석들이 유전적으로 강화되거나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에 새로운 종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정이나 행동이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목적이 선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도구나 작용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화 같은 우리 지금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변화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합리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우 우연적인 우발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 그랬을 때 만약 이렇게 합리적인 것을 강조하면 책임을 묻기가 쉬워요. 왜? 아까 공작인이 있었던 것처럼 의도를 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런 디자인을 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은 그렇게 어떤 의도와 합리성과 이런 인과주의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많다는 거죠. 자, 요 세 가지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의 한계점도 잘 알아두시고, 대신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자연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사람의 몸처럼 요 심장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의 몸을 자연 생태계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강은 맑은 물을 유지해야 어떤 많은 물고기에 서식처도 되고, 또 강이 흘러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유기물을 쓸고 내려와서 또 바다에다가 유기물을 보내서 바다도 건강하게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강이 오염되거나 강의 뚝을 막아서 멈추게 하거나 이러면 강이 강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걸 방해하잖아요. 그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환경윤리적으로나 환경교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연이든 사람이든 뭐든 그것이 제 기능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다는 건 우리가 그러니까 설득할 때 쓸 수 있는 매우 좋은 논리이기도 하고 판단의 근거인데, 그걸 세게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다음 끝에서 말하는 세 가지 한계점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까지만 하고 중간고사 보고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고사 준비 잘 하세요.